안녕하세요. 홍법 역사탐구소 박익순 소장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밖에는 제법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네요. 오늘 신문 보니까 지하철에서 35세 된 여인에게 아줌마라고 불렀다고 해서 헥칼로다가 휘둘러서 얼굴에 상처를 낸 그런 사건이 재판에 올라갔었다고 그러네요.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늦게 해서 그렇겠지만은 아줌마라고 하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젊은 사람들뿐 아니고 40, 50대 심지어는 60대까지도 아줌마 소리가 아주 듣기 싫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호칭을 하는 게 좋냐 하니까 저기요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리고 선생님 또는 사장님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 여성들한테 함부로 아줌마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지난번 율곡 이 선생의 뒤를 이어서 파주의 사면이라고 하는 세 사람 중에서 송익필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인물사항을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송익필이라고 하는 이름은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나도 이번에 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 비로소 알게 됐는데 보니까 율곡 이나 성원과 같은 그런 레벨에서 아주 쟁쟁했던 그런 성리학자란 말이지. 그런데 벼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송익필이라는 사람 얘기를 하다 보면 안당이라고 하는 분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안당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종 때 좌의정을 했었는데 그 조광조라고 유명하잖아요. 그 조광조를 천거하고 발탁한 사람이 바로 이 좌의정 안당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안당의 아버지의 노비첩이 있었는데 그 노비첩의 애손자가 송사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송사련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송익필의 아버지란 말이지. 송익필의 아버지의 애할머니가 노비다. 그 어머니도 서얼 출신이고, 그러면 송사련은 자연히 서얼 출신이고 노비 출신이란 말이 따지면 신분이. 그런데 이 중종 때 그 중종 때 좌의정을 하던 그 안당이 그 좌의정의 그 영향력으로 이 송사련을 노비의 신분에서 양인의 신분으로 전환을 시켜줬단 말이지. 그러면 그 참으로 은혜를 입은 거 아니에요? 양반과 이 노비 사이지만은 소수로 따지다 보면은 안당이 송사련의 애삼촌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삼촌이 생지를 노비에서 양인으로 신분 전환을 해줬다는 것이니까 어쨌든 그러한 그 인척관계라 하더라도 고마운 일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 안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조광조를 천거를 했지만 조광조가 김효사화 때 너무 과격하게 그 개혁 정치를 하다가 훈구 세력들한테 몰려가지고 처형을 당했단 말이지. 주초의왕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광조가 억울하게 돼 있을 때 자기가 천거를 했으니까 이 안당이 조광조를 구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어. 그러다가 이제 이 안당도 조광조의 일파라고 해가지고 삭탈관직을 당한 일이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 안당의 아들들 안척염과 안척은 둘이서 야 우리 아버지가
참 조광조 같이 훌륭한 분을 천거해가지고 그런 사람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게 됐으니까 좀 구명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잘못됐는데 이거는 우리 아버지보다도 훈구 대신들 홍경주나 남곤 이런 사람들의 잘못이 더 있는 것이다. 이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 홍경주나 남곤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두 형제들이 모의를 했는데 그 송사련, 그러니까 예사촌간이지 이 사람들하고는, 그 송사련이 그 모의하는 얘기를 가만히 엿들은 거야. 그 엿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내용을 그 홍경주나 남곤 이쪽에 갖다 일러 바친 거야. 고변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홍경주나 남곤 측에서는 그 훈구 세력들은 아주 중요한 정보를 받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역적 안당의 무리들, 안당은 물론이고 안당의 자식들까지 전부 다 그냥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안당의 집이 아주 그냥 멸문지화를 당한 것이지. 그 송사련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변 때문에. 그 송사련은 안당의 은혜를 입어서 양인의 신부로 됐는데 그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한테 참 배신을 한 것이지. 그래서 이 안당의 집은 다 몰락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또 자식들은 다 사형을 당하고 거기에 안당의 재산과 안당의 노비들은 전부 송사련이 차지를 했어. 그리고 송사련은 그 긍독으로 뭐 과거도 안 보고 그저 당상관인 절충장군이 지후에 이력 승진을 해버렸단 말이지. 그 덕분에 송사련의 아들, 오늘 얘기하는 이 송익필이지. 송익필의 사형제들은 아주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어. 이 송익필은 머리가 아주 대단히 좋았다고 그러네. 그래서 25세 초시에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과를 치러 가지고 이제 벼슬자리에 나가게 되는 코스인데, 이 초시를 보고 나서 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 시험관이 그 신원을 쭉 조회를 해보니까 이 송익필의 아버지 송사련의 어머니 외할머니까지 더듬어 가보니까 이 노비의 자식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초시에는 합격을 했지만은 대과에 응시할 자격이 없어. 이 서울이 어디 감히 과거 대과를 보느냐 말이지. 그래서 이제 송익필이한테는 완전히 이제 그 벼슬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야. 그래서 파주의 심악산, 교화의 심악산, 그때 당시 구봉산이라고 그랬는 모양인데 그 구봉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자기의 그 성리학 공부를 더 하면서 그 율곡 이이나 성원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했어. 또 이 서인의 심의겸, 예척, 또 거기 다 파주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조광조의 문화생으로 있었던 그 백인걸이라고 하는 그 유학자가 있었는데, 이 백인걸이라는 사람도 그 한양에 그대로 있다가 보면은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백인걸도 파주 지역으로 들어와서 후진양성을 했단 말이지. 그 백인걸이 휘하에서 이이나 성원이나 송익필이나 전부 백인걸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송익필은 거기서 제자를 양성하는데 유학 중에서도 이 예학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절 그 예법이지. 예학을 풀어나가는 데는 이 송익필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송익필의 제자가 이 김장생의 아들 김집, 그리고 김집의 제자 송시열, 뭐 이런 식으로
쭉 예학의 대가들이 탄생을 하는 거지. 물론 이제 김장생이나 김집은 성원의 제자도 되고 율곡이의 제자도 돼요. 그러나 그 중에 예학에 관해서는 이 송익필의 흐름을 따라서 송익필이 제자로 분리가 되고 있는 거지. 이런 인재를 길러냈어. 악의 뿌리는 악으로 결국 또 종결이 되는 것 같아. 이 1575년에는 송익필의 아버지 송사련이 사망을 해. 송사련이 사망을 하니까 이 안척염이나 안척은 형제들이 그 대화를 송사련이 엿듣고 폭로한 사실 이런 것이 또 밝혀진단 말이지. 그리고 얼마 있다가 율곡이가 이제 사망을 해. 그 송익필의 한 팔이 떨어져 나갔지. 이런 상황에서 그 안당의 손자 며느리 윤씨가 이제 도망을 다니다가 자기 할아버지가 참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 신원 회복을 시켜달라는 상소를 올려. 그러니까 그때 이 서인의 그 무리들하고는 상당히 대척점에 서서 적대감을 형성하고 있던 이런 그 동인 사람들, 특히 이발 이런 사람들이 이발, 백유양 이런 사람들이 그 안당의 손자 며느리하고 손을 잡고 이제 신원운동을 벌여서 결국은 안당의 잘못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대신에 이제는 송사련 일가가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율곡이 그때 살아있으면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갔겠지만은 율곡이가 없으니까 서인의 세력들은 이제 대항마가 없어. 그래서 동인들이 밀어붙이는데 어쩔 방법이 없이 그 이발이라든가 백유양의 힘에 날려가지고서 결국은 그 송사련의 송익필의 집안들이 다시 환천이 돼. 다시 이 천민으로다가 노비로다가 다시 환원이 된단 말이에요. 본래 그 송사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지. 여기에는 정여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입김도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이 정여립은 그 율곡 이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야. 그래서 율곡 이를 상당히 스승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이 율곡 이가 이조 판서로 있을 때 이 이조 정당의 자리에 정여립이 천거가 됐었단 말이지. 그런데 율곡이 좀 선조 앞에서 이 정여립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게 얘기를 했어. 뭐냐면 정여립은 아주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일처리도 잘한다. 그런데 이 성격이 너무 좀 특별해서 이 중용의 자리, 그 이조 정당의 자리에는 좀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 선조한테. 그래서 결국은 정여립이 이조 정당의 자리를 차지를 못했어. 이제 그런 연유로 등등 해가지고 정여립이 이제 이 율곡이 죽고 나니까 율곡을 아주 그냥 비난을 하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꾸 그 스승의 비난을 하니까 선조가 좀 좋지 않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정여립은 여기서 그대로 있으면은 자기는 좀 여러 가지 제약을 출세하는데 제약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미리 전라도 쪽으로 내려가서 거기 전주, 진안 이쪽에서 대동계를 조직을 하고 또 사병 군사훈련도 시키고 또 임진왜란 전에
왜군들이 자꾸 쳐들어왔을 때 이 외인들을 그 지방 관찰사들의 그 요청에 의해서 외인들을 쳐내기도 하고 이렇게 공을 세웠어. 그 세력이 이제 전라도에서 이 황해도까지 아마 뻗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송이필의 집안을 완전히 그냥 멸문지화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이발도 있지만은 이 정열입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이렇게 송이필은 생각을 한 것이지. 그래서 이 전라도 땅으로 몰래 스며들어가서 도망을 댕기면서도 그 정열입의 일거일동을 아마 살피고 있었던 것 같아. 정열입이 모반을 한다고 하는 것을 고변한 것이 누구냐면 황해도의 관찰사로 있는 한준이라는 사람이라며. 서인의 한준이야. 그래 이 정열입은 전주지방, 전라도 지방에서 주로 활약을 했고, 물론 이제 황해도에도 조금 이제 확장을 했지만 이쪽에서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황해도에 한준이라는 사람이 고변을 했느냐. 이것은 송이필의 그 여러 가지 탐문한 결과, 또 이윤곡이 파주에 있었잖아. 파주하고 황해도하고는 근거리에서 자주 왕래를 했어. 또 성원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이 정열입의 사건은 이 송이필이나 이 서인 이쪽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드는 것이지. 그런데 이 황해도 관찰사가 그런 장계를 띄우니까 선조가 보고서 이 정열입을 불러들여라, 붙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정열입이 위기에서 도망을 치다가 이제 관군이 몰려오고 그러니까 자결을 했다. 그 자결을 했으면 거기서 뭐 끝나고 말았으면 좋은데, 이때 그 옥사의 총 책임으로 서인의 정철이 임명이 됐단 말이지. 이 정철은 송이필이하고도 엄청 가까운 사람이야. 또 이윤곡하고도, 이미 이윤곡은 사망하고 없었지만 죽그로 이하고도 가깝고, 또 성원하고도 가깝고, 또 서인 심의겸하고도 가깝고, 다 이런 그 조광조를 비롯해서 이런 서인의 세력하고 가까워. 그러니까 정철이 이미 정열입은 죽었지만은 그 이발, 백유양 이런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여간 이 나중에 그 정열입의 인물상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때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이 동인의 인맥이 되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잡아 족쳐서 사망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 말로는 이 4대 사화 때보다도 더 많은 1000여 명의 인물들이 죽어나갔다 이러는데, 이런 정열입 사건을 이 정철이 너무 가혹하게 했다, 이런 비난을 받고는 있지만은, 물론 이제 이 정철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고, 그 선조의 지시나 명령도 있었을 거라고 본단 말이지. 이 선조는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인의 세력이 좀 세다 하면은 서인을 부추겨서 동인의 세력을 좀 누르고, 또 서인의 세력이 좀 강하다 하면 동인 쪽을 부추겨서 서인을 억누르는 그런 그 왕권 강화로 동인과 서인들의 그 싸움을 즐기면서 견제했던 것 같아요. 선조의 이러한 그 왕권 강화를 위한 정책 술과 그 뒤에 정철의 뒤에서 그 기축옥사를
그 정여립의 사건 기축옥사를 다스리는 그 정철이 뒤에서 송익필이 자신의 그 가문에 대한 원한 관계를 갚기 위해서 뒤에서 상당히 활약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 이러한 이론들이 지금 많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뭐 그 당시에 구체적인 그 송익필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뭐 구체적인 근거는 없지만은 그 정황상으로 볼 때 이런 흐름이 유추된다는 거예요. 정여립의 모반 사건을 다스리면서 반대파인 동인의 세력을 다 물리쳐버렸지. 이발도 역시 송익필한테는 아주 원수 아니야. 안당의 신원회복을 하면서 이 송익필이가를 노비로 환천시킨 것이 이발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지. 이발. 정여립의 모반 사건 기축옥사를 거치면서 이제 서인의 정권이 들어온 것이지. 그래서 이제 송익필은 도망갈 필요는 없는데, 그렇지만 죄인이니까 우선 자수를 했어. 임진난이 일어나기 1년 전에 그 평안도 시천, 명천 이쪽으로다가 귀향을 갔다가 그 임진난이 터지고 9월 달에 석방이 됐다고 그래요. 이 송익필은 아버지 때문에 한때는 아주 호강하고 잘 지내다가 또 아버지가 벌여놓은 일로 인해서 다시 멸문지화를 겪는 그런 불운을 겪기도 했지만은 머리가 워낙 영리하고 해서 성리학으로서는 뭐 태계 이황이라든가 조식이라든가 성원, 율곡 뭐 이런 사람들하고 겨루면서 그 학풍을 이어갔다고 그래요. 이러다가 이제 임진난이 거의 끝나갈 무렵 1596년에 그 김장생의 그 집안되는 그 김진려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당진군 미양면, 지금 이제 송산면 그 매공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됐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성리학과 그 예학을 가르치는데 전국에서 명성을 듣고서 많이 모여들어서 그 제자가 됐다고 해요. 인조반정을 일으킨 김유라든가 이기, 김장생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 송익필의 영향을 받은 그런 학자들이라고 그러네요. 오늘은 그 성원 이등과 함께 서인의 리더 역할을 하다가 그 아버지 때의 그 좀 파렴치한 행위로 인해서 안정된 벼슬 자리를 얻지 못하고 불운하게 살다가 그늘 속에 가려져서 살다가 사라진 송익필이라고 하는 유학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인의 리더의 한 사람인 성원의 인물상에 대해서 연구해보는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